예, 북한의 미사일 의심 물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우선 이 북한이 쏘아 올렸다는 발사체, 이건 미사일 맞습니까? 예,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미사일로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예.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이 오전 7시 11분경에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안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고요. 예. 탐지한 재원을 보면 최대 비행 고도는 910km, 거리는 450km로 탐지됐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와대는 NSC를 열고 이것을 분석했는데요. 해상에서 발사됐다는 점에 착안해서 최근에 북한에서 주력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1번째입니다. 예. 지금 10월 4일 날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네. 실무 협상이 예정돼 있는데 분위기가 괜찮은데 또 이랬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되게 이례적인데요. 앞서 어제 북한은 최성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발표하면서 4일에 예비 접촉을 하고 5일에 드디어 북미 실무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전형적인 화전 양면 전술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한 어제 우리나라가 제71주년 국군의 날을 가졌는데 여기서 최초로 스텔스 기능이 장착된 F-35A 전투기를 공개했습니다. 예. 북한은 우리 군의 전력 긴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항한 무력 시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글쎄요. 지금 이 실무 협상은 어디서 하는지 혹시 정해졌습니까? 네, 오늘 청와대 등에서도 취재를 해봤는데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확정이 돼서 발표된 것은 없고요. 예. 청와대에서는 조심스럽게 동남아시아 지역의 제3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이 준비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 이것 좀 확인해 봅시다. 네. 이 대책 내용 발표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 크게는 8가지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단은 공무원법상 예. 공무원들에게 혐오 차별 표현의 금지 의무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예. 품위의지처럼 그런 의무를 신설키로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제 침략 등을 찬양하면 제재하는 내용을 형법에 담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네. 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장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이 가짜 뉴스와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이제 유튜브 등에 대한 그 플랫폼 사업자 지금 뭐랄까요? 개인 방송자들도 있고 네. 또 법인 방송자들도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를 타겟으로 둔 이유가 뭡니까? 네. 실제로 어제 민주당에서 이 대책을 발표할 때 그간의 유튜브가 구글 코리아라는 회사에 있지만 해외 법인이기 때문에 예. 국내 법망에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래서 유튜브를 규제 아래 놓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가짜 뉴스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된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예. 그것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언론 환경도 좀 건전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그 허위 조작 정보, 그 가짜 뉴스,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문제는 지난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네. 이것에 대한 연구 내지는 판례, 또 형사처벌례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겁니까? 예, 민주당에서는 어제 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민들과 또 방송통신위원회 실무자 등 유관기관의 자문을 거쳐서 초안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안을 조만간에 발의할 예정인데 유튜브에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데 예.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도 공청회와 국회 내에서 어떤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안을 통과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가짜뉴스의 규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한 예를 들면요. 민주당에서 당정청에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올해 초에 일부 보수 단체에서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예. 사실 이 주장은 그동안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거짓임이 판명이 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것은 가짜뉴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서초동에 있었던 그 검찰개혁 촛불 집회의 경우에 민주당에서는 200만 명이 당시 집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교통량 등을 분석한 결과는 10만 명 내외인 것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민주당의 주장을 가짜뉴스로 봐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 모순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보면은 청와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네. 여당까지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그런 규제 사항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국민의 알 권리 또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한창 지금 커가고 있는 이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야당에서도 또 일부 유튜버들은 이것이 21세기판 보도 통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가짜뉴스라는 것은 결국 정권에 대한 비판을 말하는 것 아니냐. 현 정권을 비판하면 처벌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 자유로운 소통의 통로에 할 유튜브까지 규제하는 전방적 감시 통제 사회는 옳지 않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리는 팀은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전화를 연결을 했습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부분도 있는데요. 여전히 논란이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자의 매출액 10% 과징금이 가장 논란인데 이 실효성 문제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하셨지만은 그 표현의 자유라든가 정부 비판 이것을 좀 재갈물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허위조작 정보 또는 가짜 뉴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거 되지가 않고 있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연구도 그다지 뭐 많이 익었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를 마련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인데요. 가짜 뉴스가 이제 뉴스 형태를 띠고 있고 실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못 알려진 오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허위 정보가 거짓된 뉴스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악의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실수라든가 오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분이 좀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래서 가짜 뉴스가 좀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사회적인 합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좀 아직 합의가 힘든 부분도 있고요. 현재도 지금 서울대학교에서요. 27개 언론사가 협업으로 해가지고 SNU 팩트체크라는 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과정을 보면은 당장 팩트체크가 되는 게 아니라요. 신고를 하면은 아니면 언론사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며칠이 지나야 체크가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게 정보가 확산되는 세상에서 과연 실효성 부분도 좀 논란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안도 있습니다. 이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은 규제가 가능하지만 구글은 제어가 안 된다. 그래서 역외 사업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당에서는. 이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글쎄 이게 원칙론적으로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실제적인 측면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역외 사업자 조항은 해외 사업자도 국내 서비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내법을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조항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측면에서 해외 사업자들의 다수 보면은요, 국내 지사를 두거나 별도 법인으로 존재하기도 하는데 아예 이런 법인 없이 한국어 서비스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 역외 사업자 조항이 있어도 이게 법의 규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아마 회사별로 아니면 서비스별로 좀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업계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부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조세피난처에 사업자를 두고 한국어 서비스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럴 경우 매출액의 10%라고 하는데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국내 규제기관에 줄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뻔히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매출액 자료를 넘겨준다?
아마 그렇게 한 해외 사업자도 없을 것 같고 이미 일부 그 해외 사업자들 같은 경우 국내법의 맹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국내법을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해외 사업자들이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할 경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실효성 논란이 있고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은 국내 포털이나 동영상 사업자만 좀 떠안게 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총적인 그 여당의 계획의 방점은 가짜 뉴스에 찍혀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 이제는 좀 해결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현명한 규제 방법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이번에 정부 여당이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규제 칼을 꺼낸 거는 아마 그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한국만의 현상만은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법을 만들지 못하는 게 현실적 한계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나치 관련 정보라든가 뭐 프라이버시, 어린이 보호 등에서는 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에 의한 규제는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우리가 고려해야 할. 그래서 이번 조치가 좀 그 사회적 합의가 좀 아직 안 돼 있는데 너무 이른 감이 있고 이에 대한 논란도 좀 고민이고요. 이번에 빠진 부분도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사실 그 기업에 의한 모니터링도 중요한데 뉴스 독자들에 의한 신고 방안도 사실 고민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 뉴스의 최종 소비자인 독자가 이 뉴스를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럴 경우 팩트 체크가 되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 그 초반기에는 아마 허위 119 신고처럼 무분별한 신고도 좀 우려되는 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교육에서 지금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코딩 교육이다 해서 열풍이 불고 있는데 사실 코딩 교육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리터러시 교육,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세계적으로 좀 교육부 차원에서 좀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그 정부의 규제 말고도 뭐 개인의 노력이라든가 학교, 뭐 시민사회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 차원의 노력이 모두 더해져야지만이 그 허위 조작 정보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최소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가짜뉴스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국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증인 채택 뭐 안 됐다. 종합감사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네,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감사하는데요. 이 정무위원회는 조국 장관 의혹에 관련, 조국 장관 사모펀드에 관련된 의혹들 가지고 증인 채택이 안 돼서 공정위, 뭐 금융위, 금감원까지도 일반 증인들이 지금 채택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국감 상황인데 또 주의 깊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